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기도.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문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문기사 오랜만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문기사와 오늘 방송을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됐죠. 네, 지우고 싶었던 첫 번째 방송이 있었죠. 네, 지난 방송 산타바바라 굳이 언급해 주실 제 필요 30회차 없는데. 저희 방송입니다. 참고하셔도 좋고요. 저희 30회차 방송 청취율이 많이 안 나왔는데 들으신 분들도 반응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선 지웠고요. 네, 그 당시에 되게 컨디션이 나쁜 상황에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 방송하면서도 이건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올라갔으면 했는데 잘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편집을 많이 했죠. 그때는 산타바바라라는 영화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름도 못 들어보신 채로 네.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절반 이상은, 많이 잡아서 절반 이상은 네.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영화가 나왔는지도. 그렇죠. 네, 저희가 그때 포스터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를 했던 탓에 영화를 재미없게 봤어요. 네. 특히 그 영화가 충분히 재미고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제 코드랑 너무 맞지 않아서 굉장히 혹평만 쏟아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30회차 산타바바라 영화는 문기사의 비추작이었죠. 네. 첫 화음으로 출연해서 첫 작품에 비추를 주고 사라졌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한 48회차 방송으로 이번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18회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숫자가 좋네요. 18회. 네, 아주 네, 뜻깊은 아무튼 숫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저희가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여성인권영화제에 다녀왔어요. 여성인권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지금으로 8회차를 마는 그 영화제인데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에서 처음으로 그 영화제에 참가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성인권영화제 혹시 이번에 가기 전에 들어본 적 있었어요? 그 전에 여성 영화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촌 쪽에 사는데 네. 매년 열리는 행사가 있다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죠? 주체가 차이가 있죠. 당연히 다른 거 보면은 주체가 차이가 있는 거고 여성인권영화제는 이번에 열린 게 제 8회차인데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아리랑 시내미디어 센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인권 침해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피해자들의 또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영화제고요. 서울에 중소규모 영화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 단편 영화제도 있고
작은 영화제들, 인권영화제, 환경영화제, 상당히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 그런 중소규모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이제 8회차까지 했으니까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러쉬, 질주라고 테마를 잡았죠. 네. 그래서 그 테마 아래에 영화들이 나왔고요. 총 29편의 영화를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영화 수지는 이번 제8회차 여성인권영화제의 경쟁부문 수상작입니다. 피움상을 받은 수상작이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릴 적에 한 6, 7살쯤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수지라는 친구가 권투를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펀치를 날리고 통쾌한 복수를 하고 또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만난 치안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끝이 나는 단편 영화입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구체적인 장면 연출까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수지라는 소녀가 처음에 되게 분노에 아기 받친 표정으로 권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에 엄마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술병이 이렇게 잔뜩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엄마를 챙겨서 방으로 눕히죠. 그리고 다음날 복지원 어떤 사회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떤 낡은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 집인 이렇게 곰팡이도 피어 있고 되게 낡은데 그 집이 바로 자신을 어릴 적에 성폭행했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탐을 하고 그 다음번에 혼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대면하게 돼요. 아버지가 딱 처음 수지를 보고 한 말이 수지구나, 많이 컸네 였어요. 네. 그죠? 그리고 바로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혈투를 벌이는데 뭐 소주병도 깨지고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을 때쯤에 어떠한 아이가 문을 열고 와서 손에 어떤 목각 인형을 하나 쥐어줍니다. 어린 수지로 보이는데 이젠 안 오겠지? 이러면서 사라져요. 목각 인형은 가족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목이 부러진 목각 인형이고 그 아이가 전해준 것은 그 아버지의 머리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복수가 완료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곁에 누워요. 그리고는 다음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치안이 접근해서 수지의 엉덩이를 만지는데요. 그럴 때 멋진 호신술로 제압한 후에 폭력을 행사하죠. 주변 사람이 말리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수지의 사지를 다 붙잡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한 번 더 튀어나가서 멋진 발차기를 하면서 끝이 나고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위트 있는 글자체로 수지라는 문구가 올라가면서 끝이 납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 줄거리를 거의 다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영화가 짧아요. 영화가 상영 시간이 러닝타임이 10분이죠. 네. 딱 10분짜리 영화고 이번 여성인권 영화제가 사실 시간 제한이 있는 영화제가 아니라서 장편부터 단편까지 정말 많은 러쉬라는 질주라는 그런 테마 아래에 많은 영화가 출품이 됐고 그 중에 경쟁부문 수상을 한 작품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짧은 영화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폐막식에 갔더니 10분 만에 영화가 끝나잖아요.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늦은 사람은 아예 볼 수가 없도록 네. 그런 영화였는데 일단 오프닝 장면부터가 되게 인상적이죠. 처음에 수지라는 영문이 딱 나와요. SUZ 그다음 Y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막 반짝반짝이는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네. 화려하게 오프닝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실사 영화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수지가 종합격투기 하는 그런 체육관에서 손에 테이핑을 하고 있죠, 손목에. 네. 근데 그 테이핑 아래에 드러나는 모습이 손목에 그은 상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를 암시하는 네. 그런 상처가 보여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살 시도했던 걸 암시하면서 그것도 무려 여성 인권 영화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오프닝부터가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오프닝을 딱 보면서 아, 자살 시도했던 여자아이 여성 인권 영화제에서 너무 뻔한가요? 아, 이거는 성폭력 문제겠구나. 아, 그래서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처음에 선입견을 많이 가지면서 봤어요. 네. 그 첫 장면에서 너무 손목을 그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봤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아이가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연한 계기였죠. 우연한 계기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자신한테 성폭력을 행사해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복수를 하고 자신이 수련해왔던 그런 종합격투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다른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남자도 제압을 하고 호쾌한 장면으로 딱 끝나버리면서 아, 수지가 이제 좀 한 인간으로서 네. 다 성인 여자로서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단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단편 영화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편 영화 자체가 장편 영화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마치 장편 영화에 들어갈 한 시퀀스로 봐도 될 만큼 짧은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네. 장면적인 느낌이 강하죠. 예를 들면 이 수지라는 영화는 이 영화 전체가 어떤 큰 영화의 오프닝으로 쓰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정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 수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시퀀스로 봐도 무리가 없는 그런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이 평가를 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영화를 바라보기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작은 장면 뭐 디테일 그리고 받았던 인상 위주로만 네.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어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통쾌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그런 영화가 제작되어 왔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드라마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면이 있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 자체보다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아쉬웠죠. 카타르시스라고 한다면 용어 어려운 거 쓰네. 대리배설이죠. 대리배설. 직접 번역하면은 뭐 네. 문학적인 용어로 대리배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읽거나 이제 보거나 하는 그런 작품의 수용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나 뭐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 극중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 분출해버리는 그때의 쾌감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대리배설의 쾌감. 네. 그런 카타르시스가 이 영화의 결말부에 확실히 드러나요. 특히 그 수지가 발차기를 할 때 그 씬은 딱 차자마자 화면이 딱 꺼지면서 수지 딱 뜨고 음악이 경쾌하게 나오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매력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제가 딱 그 느낌 때문에 영화의 오프닝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 사실 네. 영화의 정반부나 전개되는 부분은 좀 칙칙하고 무겁거든요. 네. 하지만 이걸 다 극복하고 마지막 발차기를 딱 내렸을 때 수지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성장 드라마로서의 결말이면서 이제 펼쳐질 드라마의 시작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영화의 인상을 그 마지막 진짜 한 30초가 결정을 해버려요. 이 영화 전체의 인상을. 수지의 캐릭터를 잘 설명해주는 과거가 됐죠.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영화에서 아까 문기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까지 성폭력의 희생자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예를 들면 기존의 성적 관념, 권력 관계랄까요? 그런 네. 거에 전복, 좀 역전 상태를 그려내는 그런 영화가 흔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흔치는 않죠, 정말. 이렇게 흔히 남성들이 여성한테 성폭력을 많이 자행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고, 네. 특히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성폭력의 희생자인 딸이자 여성인 그 아이가 어른이자 아버지이자 남자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가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는 스토리가 흔하진 않은데,
사실 이런 구도가 없진 않아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유명한 영화 데스프루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술집에서 자신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대했던 남성한테 어떤 여자 무리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그 남자가 여자들을 이제 차로 받고 막 차에 치여서 죽이는 막 그런 변태 살인마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그 남자를 도로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 남자한테 복수를 해요. 처참하게 그 남자를 살해하죠. 복수 내지 살해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성적인 그런 관계에 전복을 시도한 영화가 사실 이 영화 전에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쉽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오프닝의 그 손목 그은 장면 그리고 결국 이 영화가 승부수를 거는 거는 그런 관계의 전복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복수하는 직접 배운 무술을 통해서 이 여자애가 복수하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손목 그은 게 되게 진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엄청나게 진부했어요. 저 누구 자살하고 막 이런 거 올라와 좀 진부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개인적 취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여성인권 영화제가 그런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일단 적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부할지언정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는 게 오히려 의미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질주라는 게 테마가 질주였잖아요. 네. 질주를 하기 위해선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는 웅크렸다가 뛰듯이 왜 그런 잘하는 척 표정은 뭐야? 그래서 어떤 힘들었던 고생했던 과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바로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방금 말씀했잖아요. 쉽게 보여주는 장면. 이 영화가 단편이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캐릭터의 설명을 바로 오프닝 첫 장면에서부터 그 손목에 난 상처를 직접적으로 카메라가 찍어내면서 캐릭터의 설명을 끝내버려요. 이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던 캐릭터다. 네.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그런 억눌림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연출의 세련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화에서는 오프닝에서 그 손목의 상처를 정말 딱 카메라가 제대로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과연 그런 노골적인 연출이 가져올 수 있는 반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느꼈던 이런 진부함이라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반감을 고려를 감독이 할 수 있었다면 조금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오프닝에 진짜 적나라하게 딱 보여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확실하고 잃을 수 있는 단점도 확실한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감독이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편 영화의 특성상 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의 배치는. 영화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고요. 문 기자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사실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을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술병이 널브러져 있을 때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서 재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서 어머니 옆에 이렇게 마주보고 눕거든요. 네. 그러고는 잠이 들어요.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영화에서 어머니의 등장과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저는 첫 장면에 그 손목 그은 장면을 계속 얘기하면서 노골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연출이 들어가도 좋았던 장면이 바로 어머니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수지라는 주인공이 자꾸 어머니랑 두 번 정도 같이 옆에 눕거나 어머니를 안고 챙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장면이 이 영화에서 어떤 의의가 있냐를 생각해보면 그걸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전제가 이 어머니는 그 아버지한테 똑같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수지가 받았던 것만큼 가정폭력이라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폭력이 네. 성폭력이 자행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남성에 의한 권력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폭력들에 노출돼 있었던 인물인 것처럼 암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대로 암시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오히려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대로의 이 수지라는 영화의 연출을 보면은 수지라는 인물이 느꼈던 그런 고통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수지의 어머니가 2번이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10분밖에 안 되는 영화에 2번이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받았던 고통 같은 건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죠. 오히려 그냥 어머니가 집에 가면은 소주병 늘어놓고 그냥 술 마시고 쓰러져 자거나 아니면 외로운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 같은 게 또 노골적으로 암시되는 거죠. 되게 클리셰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곳에서 그냥 전형적으로. 뭐 원래 소주병 막 옆에 늘어놓고 소주 네네, 마시다가 전혀 혼자 그런 술 먹고 엎어져 있으면 고통 이런 거 암시하지 이런 걸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수지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어머니도 아버지에게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딱 이런 것들을 영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수지의 손목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시간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을 차라리 회상씬이라도 넣어서 해줬다면 훨씬 더 영화가 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엄마가 따로 노는 느낌은 아니지 않았을까. 네, 특히 어머니가 등장했던 2번째 씬이 저는 정말 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들어갔어야 했나 하는 느낌도 있고 앞부분에 손목을 그었던 게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된 반면에 그 부분이 되게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네. 또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빨리 알아본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아버지가 딸은 진짜 빨리 알아보죠. 그 10몇 년 안 본 것 같은데 어릴 때만 보고. 밥 먹다가 옆으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으니까 수지구나. 많이 컸네. 그래서 나는 그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때까지. 동네에 아. 성폭행하던 동네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 그런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것부터가 일단 반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알아보는 것도 사실 좀 의문이죠. 왜냐면 전 장면에 회상 장면 보면은 애가 정말 애잖아요 수지가. 한 6, 7살 정도 네, 근데 되어죠. 지금 이제 고등학생 다 큰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딱 있는데 바로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으로 앞에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드라마가 좀 암시가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표현이 됐다면 그 부분은 좀 효율적인 상징으로도 읽힐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마치고 온 수지가 그 아버지에게 피해자로만 남았던 어머니 옆에 같이 누움으로써 같이 챙기고 누움으로써 여자들끼리의 앞길을 좀 암시를 하는 거죠. 여자들끼리의 좀 긍정적인 앞길 네. 이제 2발로 제대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좀 상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 어머니의 캐릭터에 대한 드라마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그런 어머니가 나올 때마다 좀 필요 없는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좀 사족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영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그려낸 건 그 통속적인 권력 관계를 그냥 전복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영화는 그러니까 복수극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악마를 보았다 보셨나요? 봤죠? 네, 이병헌이 성폭력 피해자인 자기 예비 아내였죠. 예비 아내의 복수를 자행하는데 보통 약혼녀라고 하죠. 약혼자. 네, 약혼자였군요. 예비 아내 하니까 되게 정없어 보인다. 네. 아내였는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그 아버지를 되게 쉽게 때려 눕히거든요. 생각보다. 네. 물론 한 방에 가진 않고.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를? 수지 영화에서 수지라는 영화에서. 수지가 아버지를 생각보다 쉽게 때려 눕히잖아요. 아버지가 반격을 가하고 소주병도 들어서 머리에 내려치고 하긴 하지만 네. 뭐 한 3분 내로 KO 당하죠. 3분이 뭐예요? 40초 안에 KO 당하죠. 근데 1라운드에 끝나죠. 1라운드에. 오히려 악마를 보았다는 오히려 정말 심하게 가니까 네. 좀 더 심하게 좀 오히려 그런 데서 좀 비현실적으로 더욱 통쾌하게 물리치는 것도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단편 영화인데 물론 단편 영화고 제작비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찍는데 기술적인 요건 제한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겠지만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에서 정말 호쾌하고 오락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잖아요. 네. 근데 영화의 중반, 특히 복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약간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이 더 강해서 영화의 장르가 톤이 좀 두 개로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복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복수 그 자체를 좀 더 치밀하고 재미있고 그런 식 방식으로 했다면 영화가 좀 더 오락물적인 그 톤 하나로 완성도 있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적어도 목각 인형이 그 목이 부러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목이. 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목을 부러뜨려야 했다고 아버지를? 무슨 말이야. 그냥 상상력을 잠깐 발휘해봤었고요. 네, 이 영화에서 그 상상 장면 있잖아요. 그 어린 수지가 들어와서 손에 인형을, 머리를 딱 쥐어주고 가는 장면. 그 장면은 아까 무슨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 장면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장면이 제 생각에는 수지가 자기도 모르게 원래 주먹에 어떤 물건 갖고 때리면 더 다치잖아요,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수지는 자기 생각에는 그냥 맨주먹으로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물건을 잡고 때린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손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피가 피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인형이랑. 그러니까 이걸 잡고 때렸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때리다가 아빠가 간 거죠. 완전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는 그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손을 피고 그거를 쥐어줬지만 실제로 수지 손에는 피범벅이 돼 있던 걸로 봐서 시작부터 걔가 그걸 들고 때렸고 그래서 상징이라기보다는 영화적으로 물건 들고 때려서 홧김에 아버지 죽였다. 아니죠. 그 복지센터 사람들이랑 같이 갈 때 그 집 네. 앞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고 거기 그 목각 인형이 버려져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목이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수지가 발견했을 때는. 아, 그래요? 이미 목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어린 수지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수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젠 안 오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주고 가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그 인형을 보고 이 집이 과거에 자기 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형 때문에. 전 일부러 찾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복지원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기 에이, 그건 때문에. 우연이죠. 연출상에도 우연인 것처럼 나오는데. 아, 그런가? 수지가 당황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형이 진짜 그러네. 처음에 목이 부러져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린 수지가 그걸 갖고 있었고 그걸 가진 채로 찾아가서 그걸로 때려 죽였네요. 가진 채로 찾아가서? 그걸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목각 인형 부러진 목을.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찾아가서 그걸로 때려 죽였다고요, 아버지를. 그렇구나. 뭐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관계의 호쾌한 역전, 통속적인 관계. 보통 남자, 가해자, 어른 이러면 보통 세다고 생각되고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 그러면 보통 약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딸 이러면. 그쵸. 근데 이 관계를 역전을 시켜서 40조 만에 KO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확실히 복싱 영화처럼 바꿔가지고 막 수지가 거기서 좀 격투기로 제대로 때려 눕히는 장면을 한 3, 4분 정도 연출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락 영화처럼. 근데 어차피 필름 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어차피 상황 세트장 그대로 있고 네. 배우들 그대로인데 좀 더 격정적으로 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뭐 필름으로 찍은 영화도 아닌데 뭐 디지털일 거고 음. 요즘 필름으로 찍는 영화 거의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라는 영화의 말씀도 드렸지만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버지에 의해서 자행된 성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라는 이 단선적인 에피소드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선적인 에피소드가 여성 인권과 관련된 영화에서는 그렇게 참신한 소재가 아니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여성한테, 그러니까 사회에는 각종 폭력이 만연하고 있죠. 근데 여자한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 성폭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크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꼭 뭐 가족에 의한 그러니까 깊은 성폭력이 아니라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징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복수는 그 피해자가 아닌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피해자의 남편, 그러니까 약혼자가 복수를 한 거였고 대부분 뭐 대리 복수전이 많아요. 그죠. 아버지의 복수, 뭐 스승님의 복수, 뭐 자식의 복수. 근데 이거는 피해자 그 자신이 직접 가해자에게 대항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테이큰 같은 영화
테이큰에서 아버지가 납치당한 딸을 복수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약혼자가 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죽은 딸의 성폭행당하고 죽은 딸의 아버지가 복수를 하고, 거의 다 그러고 보니까 남성이 복수를 하네요. 여성의 직접 복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엄정화가 최근에 복수한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오로라 공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죽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복수였고, 그런 영화는 좀 있죠. 기억나는 게 본인의 직접 복수라고 한다면 친절한 금자씨. 에서 금자씨가 그나마 제일 가깝지 않나. 자신의 복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영화 말고는 직접적인 여성의 복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가 복수하는 건 더 드물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이 영화가 가장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주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힘을 기른다고 해도 직접 마주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는데요. 복수라는 게 하면 통쾌할 것 같은데 사실 좀 허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간디처럼.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폭력들이 존재하고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했던 기억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거기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처는 가장 최선의 대처는 개의치 않고 잘 사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지가 아버지한테 그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그냥 전봇대 보듯이 보고 그냥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복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영화가 저도 복수가 답인 것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수지라는 애가 이제 건강하게 살기 시작하는 느낌이 나니까. 왜냐면 영화의 처음에는 건강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암시를 강하게 보여주고 손목을 그은 장면을 넣으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수지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자기를 찾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나는 걸로 봐서 그 영화의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직접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복수를 통해서 수지가 비로소 바로 섰다. 과거의 그런 악령들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영화인데 저는 복수가 답이라는 듯한 느낌을 약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감독이 의도하는 바는 복수하는 걸 보여주고 통쾌함을 그려낸 게 의도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통해서 수지가 바람직하게 이제 혼자서 잘 살겠구나 하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치안이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악에 바친 채로 권투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대항할 때도 과하게 대항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거는 영화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 남자를 종합격투기로 완전히 호쾌하게 제압을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관절기 같은 거 걸어서 제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달려가서 거의 사커킥을 날리면서 남자를 KO 시키면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작은 화면으로 수지가 정말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길을 막 걸어가요. 여고생의 그렇죠. 그 화한 느낌으로 달려가면 푸른 해변이 나오고 거기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찍을 듯한 느낌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영화가 암시하는 바가 매우 명확한 거예요. 오프닝와의 느낌과 전혀 다른 거고 그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은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또다시 성적으로 접근한 남자에 대한 복수. 이 두 가지 복수를 통해서 이 수지는 이제 이런 캐릭터가 되었다. 이제는 전처럼 당하는 여자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지가 나란히 엄마 옆에 누움으로써 수지는 엄마를 지키면서 여성끼리는 함께 할 거다. 라는 주제의식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지점이 물론 흔하고 보편적인 주제는 복수는 그런 주제는 아니죠. 이제까지의 이런 영화들은 남성의 대리복수전이 일반화됐었기 때문에 수지라는 영화가 그렇게 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참신한 것도 아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가 이미 2007년에 나왔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단순히 이런 뻔한 설정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의 전복이라는 이런 뻔한 설정만이 아니라
좀 디테일상이라거나 드라마상에서 아니면은 액션적인 그런 부분, 장르적인 부분에서 좀 승부를 걸 만한 다른 지점이 필요했다. 아무리 단편 영화지만.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복수까지 나아가는 구성이 이렇게 단순한 표현 방식하고 맞물려서 그게 참신한 인상을 주지 못했던 이 영화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최우수상으로 뽑힌 거잖아요. 네. 이런 주제의식이. 여성 인권 영화에서 이런 주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감상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수지가 아버지를 KO 시켰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기절을 하잖아요. 그때 딱 말을 내뱉어요. 뭐야 이것밖에 안 됐어? 그죠? 40초 만에 네. KO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런 의식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밖에 안 됐어라는. 그러니까 되게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심지어 더 어릴 때 겪을수록 그러니까 폭력이란 건 결국 억압이잖아요. 그 억압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건 그 감수성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점점 크고 세상을 배우고 넓은 생각을 하다 보면 알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요. 복수를 생각하면서 증오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시간은 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라는 거야? 또 근데 공식을 이상했어. 따져보면 아, 무슨 또 갑자기 공장이 결국 됐어. 자기 인생 소중한 거를 심지어 돈을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은 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남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네. 아무튼 복수는 개인의 선택이고 수지는 복수를 하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복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거듭났다면 좋은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 문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런 주제의식이 여성 인권 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경쟁부문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나 그런 주제의식이었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그런 일상화된 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그 심각성에 공감할 수도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대안이 그렇게 새롭지 못했다는 점이 단편 영화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아쉬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에 두 차례의 복수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통쾌함이 분명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뭐 거기까지였고 이런 것들을 장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장르적으로 좀 더 살려내고 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드라마적으로 이렇게 전복시키는 건 너무 뻔하고 좀 차라리 장르적으로 이런 것조차도 오락영화로 버무릴 수 있다는 게 좀 더 나아간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경쟁부문상이라는 상을 받았으니까. 약간 인기상 정도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유쾌하니까. 딴 영화 보지 못한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제일 괜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성폭력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를 그 정당성의 측면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죠.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뭐 이런 거를 뽑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배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 저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뭐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버스 정류장에서 엉덩이 만진 치안이요. 네. 치안이 너무 치안처럼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치안처럼 안 나왔는데 나는 내가 볼 땐. 아니 표정이 딱 봐도 비열하고 더럽고 막 이런 느낌 칠칠 풍기면서 나왔는데 연기를 엄청 잘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영화적으로 조금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쉬울 순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좀 리얼리티를 살렸으면 왜냐면 폭력 그 아버지한테 복수씬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했으니까 뭐 다 현실적으로 할 거면 이왕 치안도 사실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아니, 아니지. 이건 투톤 영화라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영화 톤이 두 개로 갈린다고. 오프닝과 엔딩에, 그러니까 이게 엔딩씬 쪽으로 갈수록 엔딩씬 쪽에서는 거의 이게 오락 영화처럼 나오는데
막 타란티노 느낌 나요, 진짜 엔딩 씬은. 아, 그 치안조차도. 왜냐면 그 치안 처음에 제압하는 장면도 되게 과장돼서 몸통제도 크고 음, 동작 자체가 되게 화려한 기술이에요. 그쵸. 한 바퀴 돌리죠. 근데 이 영화에서 첫 번째 아버지한테 복수할 때는 진짜 격투씬으로 나오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느낌이. 아버지를 제압할 땐 이 영화가 드라마로 가기 때문에 거기선 진짜 펀치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치안 제압할 땐 이게 타란티노 영화처럼 느껴질 만큼 장르적으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액션을 구사해서 거의 관절기 걸어서 넘겨버리고 거기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은 다음에 보도블록을 3번 정도 봤거든요. 샷버키 가기 전에. 기억나요? 아, 네. 그런데 첫 번째 박으니까 치안이 이미 머리에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 학생 왜 그래? 이러면서 주변에서 말리죠. 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코믹하게 그려지거든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거기서. 아버지 팰 때는 안 웃거든. 그러니까 이 영화 철저하게 투톤 영화고 이 투톤이 약간 의도적으로 투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치안이 좀 더 치안스럽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오버스럽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문기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비추천하시겠어요? 보말도 있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사. 단 10분 만에 느낄 수 있는 통쾌한 복수극. 단 10분 만에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 낫겠네요. 아, 네. 10분 만에 느낄 수 있는 통쾌함. 네.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1차원적으로 오는 감정은 통쾌함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쾌함이 진짜 통쾌해요. 그러니까 이 통쾌함이 가짜가 아니고 찝찝한 통쾌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쾌함을 느끼기 위해서 10분을 딱 보는 거 괜찮다. 네. 이 영화 짧으니까. 가치 있다. 네. 네, 그렇다고 주제의식이 이상하거나 나쁜 건 아니니까. 네. 한 번쯤 보고 오히려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문기사의 추천작입니다. 제 경우에는 보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통쾌함도 있었고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참신하지 못하고 좀 진부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그랬고 2차례나 등장했던, 그리고 수지의 손목 장면도 그랬고, 이 영화가 투톤으로 갈라져서 영화 전체의 완결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보말을 드리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박소담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본 배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원톱이잖아요. 아무리 10분 영화지만 원톱으로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그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수지라는 아이가 느꼈을 법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현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액션씬 같은 게 이 작은 체구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 수상할 때 소감 말하러 올라왔을 때 보면은 네. 그런 평범한 가녀린 여자 배우가 이런 액션을 소화를 충분히 해놨다는 거, 그럴듯하게 해냈잖아요. 좀, 연기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게 거의 이시영 씨 말고는 이 정도 클래스로 액션씬을 소화할 배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 때문에 전 보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여성인권 영화제, 저는 조금 일찍 참가를 해서 이제 빈대떡도 구워 먹고 감자전이었죠. 감자를 직접 분노를 표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상 속의 폭력에서 느꼈던. 그래서 저는 딱히 이게 폭력적인 것들로 느꼈던 분노가 많진 않아서 감자를 팔이 아프게 가른 다음에 그걸로 감자전을 부쳐 먹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것들, 이런 작은 영화제에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또 더 잘 된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중소규모의 영화제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제가 8회까지 지금 있었는데 앞으로 9회, 10회 뭐 이렇게 더 큰 규모로 더 짜임새 있게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홍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흥미로운 영화제이지 않았나, 한 번쯤 참가해보면. 여러분들도 왜 요즘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규모의 영화제들을 시간 내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8회 여성인권 영화제 피움상 수상작 수지에 대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다음 코너,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음 주 개봉 영화는요. 새로 생긴 코너인가요? 아니요, 전에 있었어요. 우리 방송 안 들으시는구만. 제가 축구방 애청자라. 축구박 애청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까? 자, 10월 16일 목요일 개봉작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사막에서 연어낚시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사막에서 연어낚시. 사막에서 어떻게 낚시를 할까요? 한국 영화인가요? 아닙니다. 이 영화가 미국 영화 같네요. 출연 배우들은 이완 맥그리거,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같은 미국에서 나름 좀 경력이 있는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라사엘 스트롬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라사엘 스트롬은 이제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아, 그 작품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개 같은 내 인생.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라사엘 스트롬이라는 이 감독을 좀 쉽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되게 인상적인 기억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연어낚시 좀 흥미로워 보입니다. 좀 심오한 영화일 것 같은데. 그죠? 사막에서 연어낚시를 한다니. 그렇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킬 유어 달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 유명하죠? 해리포터 아닌가요? 그렇죠. 해리포터죠. 해리포터가 이제 성인물에 왜냐면 좀 컸잖아요. 많이 변했죠. 네, 맥컬리 컬킨의 절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킬 유어 달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함께 출연한 배우들은 청춘 스타들이에요. 다 데인 드한, 엘리자베스 올슨 뭐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 데인 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때 박기사와 제가 좋은 배우로 꼽았던 그 배우입니다. 정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에바 그린 이 두 배우의 이미지를 묘하게 섞은 듯한 그런 퇴폐적이면서도 꽃미남스러운 부분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배우고요. 상당히 이 배우를 좋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조연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으로 나왔죠? 친구 옛날에 걔 있잖아요. 그 고블린 아들로 나왔던 윌렘 데포 아들로 나왔던 배우 있어요. 그 역할로 나왔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배우도 훨씬 낫습니다. 네. 제임스 프랭코 역할로 나왔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아무튼 킬 유어 달링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컬러풀 웨딩즈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가족끼리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한 가족의 딸이 3명이에요. 한 부부 아래 딸이 3이 있는데 그 세 딸이 다 국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위는 뭐 중국인, 두 번째 사위는 뭐 어느 나라 사람, 막 이렇게 다양한 나라 국적이 있는데, 뭐 남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국적이 있는데, 마지막 딸이 아프리카 사위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컬러풀 웨딩제예요. 이 결혼식이 다 컬러풀하다고. 다인종. 네.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다문화 사회에 일찍 접어든 프랑스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면은 재밌는 색깔 있는 코미디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색깔 있는 코미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 각 국가마다 지하철을 타봤는데 프랑스는 정말로 컬러풀하더라고요. 네. 흑인 비율이 흑인이라고 해야 되나? 흑인이라고 해도 되죠, 흑인인데. 흑인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네. 사실 좀 너무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으니까 되게 위화감도 들 정도로 많더라고요. 네. 흑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 그런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프랑스 상위 1%의 딸부잣집 클로드 부부의 색다른 사위들. 이게 카피거든요. 독실한 카톨릭의 뼛속부터 순수혈통의 클로드 부부인데 그 집의 딸들이 첫째 딸은 아랍인이랑 결혼하고 둘째 딸은 유럽인이랑 결혼하고 셋째 딸은 중국인이랑 결혼했는데 넷째 딸이 아프리카 사위를 데려오는 겁니다. 네, 이런 설정의 이야기고요. 딱 이 설정만 들어도 코미디라는 게 느껴지죠? 그쵸. 말 그대로 컬러풀한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할리데이라는 영화예요. 뮤지컬 영화고요. 뮤지컬 영화가 올해 간간히 개봉을 하고 있는데 큰 성취는 얻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이번 영화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실려있는 곡들이 뭐 마돈나, 조지 마이클, 휘트니 휴스턴, 신디 로퍼, 휴먼 리그, 듀란 두란.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뮤지컬 영화보다는 좀 더 최근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90년대, 80년대 이때 팝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흥미로운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탕웨이 주연의 황금시대입니다. 탕웨이 김태용 감독하고 결혼했죠. 많은 부분을 할애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노벤버맨. 이게 마지막 영화입니다. 피어스 브로스넌 이 배우가 옛날에 007이었잖아요. 네. 오랜만에 복귀했어요.
007은 끝났다라는 카피를 들고 복귀를 했는데 비슷한 장르인가 보네요. 네, 하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007에서 이제 밀려나신 분이 007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벤버맨이라는 영화까지 이번 주에 그나마 좀 흥미로워 보이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볼 영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임순례 감독의 제보자입니다. 이 방송은 아직 녹음은 안 들어간 상태고요. 좀 늦게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화가 개봉하고 거의 2주 정도 지나서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앞에 많은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사실 제가 보고 온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큰 흥행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큰 흥행이 어려울 것 같은지 다음 방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대되는데요. 네,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제 48회차 당일배송 영화방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일배송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